뜻이 있으면 길이 열리는 그렇죠. 거고요. 근데 문제는 그런 노력조차도 안 하면 나한테 기회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저게 내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 보셨을 때 뭐 저를 포함해서 이제 젊은 세대분들 언젠가는 요양병원에도 갈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내 부모님을 언젠가 이제 모실 수도 있을 텐데 요양병원 선택할 때 좀 어떤 기준으로 좀 선택하면 좀 좋을까요? 저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요. 네. 요양병원에 제일 중요한 게 간병사 숫자라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적절한 간병사가 없으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환자 6, 7명당 네. 내 부모님이 간병비를 100만 원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부모가 돌보는 간병사가 몇 명이 환자를 돌보고 있느냐. 10명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서비스 질은 담보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최소한 6, 7명 정도 서비스는 이게 최소한 정도가 되어야 저희 병원사 조원케어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요새는 이제 병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호자들이 코로나 이제 많이 완화돼서. 병원에 가서 냄새를 확인하셔야 돼요. 냄새 나는 병원은 기본 위생 관리를 못 한다는 것은 다른 건 볼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어떤 프로그램들로 인해서 환자들이 계속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요양병원 선택 시에 제일 중요한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병원 정도 서비스 정도에 받으려고 그러면 6대1, 7대1 정도면 이런 서비스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다. 냄새가 안 나는 곳에 그런 병원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는 예천에 있고 이건 안동에 있는 병원이고 그때 세 개가 다 있고 요거는 처음에 시작했던 병원이 예천병원이에요. 이게 우리 큰 집이죠. 예천 경도요양병원. 다 우리 재단 거죠. 다 우리 병원이에요. 우리 병원 산하에 요양병원 2개, 재활병원, 요양원이 다 같이 운영되는 거예요. 아, 전 복주 있는 거 3개만 같은 그거. 아닙니다. 예천까지도 다 같은 재단. 총 4개네요, 그러면? 네네네. 자, 그럼 이제 이사장님이 운영하는 이제 병원도 저희가 뭐 영상 보면서 믿음직하지만 이사장이 운영하는 곳 외에 또 본인보다 원래 다른 곳을 운영하세요. 진짜 추천하면 진짜 믿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요. 정말 괜찮게 보시는 요양병원 전국에 한 3개 정도 있다. 네. 창원에 희연병원이라고 있어요. 희연요양병원. 여기가 사실 조농케어의 선구자입니다. 저도 그 병원에서 배워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울산의 이손요양병원. 울산. 네. 이 조농케어 사무이태라는 말을 처음 쓰신 분이 그 병원이고. 그래서 이 2개 병원의 시스템을 가져와서 저희 병원은 저희 병원 나름대로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대구에 우리 추천한다고 대구 수성요양병원. 이 정도 병원들이 되게 유명한 병원들입니다. 근데 혹시 지금 원장님이 지방에 가셔서 지방을 더 많이 아셔서 그런 건가요? 왜 서울, 경기는? 서울에 있죠. 근데 서울에는 비싼 병원들은 많습니다. 그 서울의 서초 참병원, 그다음에 미소들 노인병원. 근데 조금 가격이 비쌉니다. 예.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갈 수가 힘든 병원이고, 제가 지금 지방에 말씀드렸던 병원, 서민들도 갈 수 있는 병원들이. 자, 그럼 이제 아까 조농케어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네. 재활병원의 조농케어는 요양병원이 좀 뭐가 다른가요? 요양병원의 조농케어는 사무이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환자를 안 묶을 수도 있고, 기저귀를 안 채울 수도 있고, 냄새도 안 나게 할 수가 있는데, 재활병원은 제가 시작했던 게, 이게 제일 중요했던 게, 재활병원은 간호간병 통합습 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간호간병 통합습에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좀 적어요. 4척수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늘려주는 게 재활의료기관, 재활전문병이라는 국가지정병원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되게 되면, 재활의료기관 지정이 되게 되면, 고관절 수술 환자, 비사용 중훈 환자도 재활치료를 하루 4시간 재활치료 받을 수 있고, 간호간병 통합습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환자 대상이 그만큼 늘어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작가님 어르신이 비사용 중훈이 뭐냐면요. 갑자기 폐렴이 걸려서 병원 입원하셨어요. 그럼 2주간 폐렴 치료는 끝났어요. 그럼 좋아지셨잖아요. 근데 폐렴 치료 끝났지만 계속 누워 계시다 보면 다리에 힘이 빠져서 고동이 힘들어져요. 이런 경우에는 현재는 재활병원에서는 재활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재활의료기관 정부 지정병원에서는 이게 재활치료가 하루 4시간 되고요. 60일간 재활치료가 되니까 그만큼 요양병원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고 집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재활의료기관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런 재활의료기관이 전국에 53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경북에는 우리 병원도 있고 2군데가 있는데 과연 그러면 재활병원은 이런 치료를 할 수 있고 간호간병 서비스가 되는데 재활 환자들의 그러면 가장 큰 페인 포인트, 불편한 건 뭔가를 제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재활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여기 김작가 TV에 나오셨던 우리 요양병 원장님 말씀대로 다제내성균이라는 VRE, CRE 환자예요. 보게요, 자료가.
요거거든요. 이런 내성균 환자들이 간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반 재활병원에서는 재활치료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풍이 오고 뇌출혈이 왔어서 네. 6개월이면 재활치료 잘하면 아까 같이 3개월만 걸어가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 균이 걸렸어요. 본인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대학병원에서 항생제 치료받다가 항생제 많이 써가지고 슈퍼박테리아가 생긴 거였고, 그로 인해서 이 환자들은 3개월, 4개월간 격리를 해야 돼요. 격리를 하게 되면 골든타임이 6개월 중에 3개월이 지나가 버리죠. 그러면 이렇게 마비가 왔던 환자들이 펴고 갈 수 있는 환자가 이런 마비가 다시 오게 됩니다. 후유장애가 남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재활치료가 필요한데 이런 재활치료 해주는 곳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간염 우려도 있고 직원들이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이 보통 요양병원에 가셨는데 요양병원에서는 별도 치료실이 없는 공간에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최소의 시간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회복기 재활, 우리 재활의료기관 중에서는 우리가 한국에서 최초로 이 간염 별도 건물에 별도 치료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목포, 전라도, 서울, 대구, 부산, 전국에서 환자들이 이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하게 됐고 환자들이 좋아지셨어요. 이게 알려지면서 전국에 3개월 전에, 6개월 전에 우리가 한 개 병원이었는데 지금 저희 같은 시스템을 따라하는 병원들이 재활병원이 7개나 생겼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환자들이 그만큼 혜택을 많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거는 환자들에게 치료받을 기회를 우리가 옛날에 요양병원 했듯이 존엄케어에서 환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해주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재활병원의 존엄케어는 이거인 것 같다. 이 간염 환자, 아무도 안 받아준 환자를 우리가 받아서 재활치료를 해주자. 그렇게 해서 이 환자들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넓혀진다면 우리는 재활병원에 대한 새로운 어떤 이정표에 큰 역할을 했지 않을까. 그래서 직원들 설득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아주 다른 병원에서도 많이 생기고 있어서 환자들의 혜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중증 환자들이 있어요. 지금 이게 인공호흡기죠. 인공호흡기 꽂고 있고 이렇게 중증 환자들은 사실 손이 많이 가거든요. 이런 환자분들은 사실 간호간병에서 잘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호간병이라는 것이 간병보험이랬잖아요. 간병보험인데 이런 중증 환자들을 잘 안 받아주다 보니까 개인간병을 써야 되게 돼요. 개인 간병 쓰게 되면 간병비가 한 달에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달에 최소한 400에서 500만 원 나갑니다. 그럼 돈 없는 사람들은 중풍이 왔는데 간호간병 못 가니까 개인 간병 쓰든지 아니면 공동 간병 쓰든지 이렇게 하면 돈 없는 사람들 방치될 수밖에 없잖아요. 요양병은 보험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재활병원 중에서 중증 환자 받는 간호간병 시스템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들 비용을 낮출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사무이탈이 요양병원 하면서 우리가 존엄케어의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시작했다 그러면 재활병원의 존엄케어는 우리가 VRE, CRE, 간염 환자, 정부에서 안 받는 환자, 전국 어디 가도 이런 와상 환자, 중증 환자를 안 받아주는 환자를 우리가 간호하면서 받아준 거여서 환자들 비용 부담을 낮췄던 게 우리 직원들에게는 이게 자부심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이사장님 보셨을 때, 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좀 들으셔서 그런지, 뭔가 좀 예전과 다르게 좀 더 마음이 아픈 느낌도 있었고, 뭔가 이게 현실이 더 좀 많이 느껴지는 기분? 그 다음에 나도 뭔가 나중에 노후가 됐을 때 지금부터 노후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되게 힘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럼 노후에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는 노인분도 워낙 많이 만나시니까요. 보셨을 때 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중에서 돈은 어느 정도 중요하고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세요? 돈은 제일 중요하죠. 가족이 있는 거, 배우자가 살아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건강 또 외롭지 않은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돈이 제일 중요한다는 게 뭐냐면, 결국은 뭐 재테크도 뭐래도 돈을 많이 벌어놓고, 노후에 내가 쓸 돈이 있어야 자식들에게 안기 될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하고도 뭐 골프도 칠 수도 있고 여행도 갈 수도 있고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노후에 너무 빈곤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의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게 제일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국민연금도 이제 있고 그런 게 어느 정도 기본은 돼 있지만 그래도 그 이외에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들은 반드시 마련을 해 놓으셔야 된다. 100세 시대에. 그래서 무조건 자식들 줄 내용이 아니다. 건강이라든가 뭐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취미라든가 관계라든가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지키고 내가 잘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도 돈이 있어야 되고요. 친구도 돈이 있어야 되고 배우자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식들도 돈이 있어야 나한테 더 찾아오죠. 돈 없으면 안 찾아와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우리 병원에도 환자분들 모셔만 놓고 안 찾아오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게 이제 부모가 돈이 많고 안 많고에 따라서 찾아오는 횟수도 좀 다르죠. 아, 진짜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에 2번, 3번씩 오는 분도 있어요. 그분은 좀 모두 그렇지 않지만 돈이 많은 부모의 확률이 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병원 사업 어떻게 좀 시작이 되셨고, 자본금은 뭐, 이제 뭔가 병원이 지금 몇 개 있으시니까, 네. 아, 좀 기티도 나시고, 약간 금수저이신 건가 싶기도 한데, 지금은 이제 또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진 이게 의료재단이 된 거죠? 지금 현재 저희 자산 가치가 네. 평가받기를 한 1,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화면에 보이는데 지금 네. 1,000억에 연매출 400억. 네. 직원 수가 엄청 많네요. 네. 500명, 네. 900병상. 네. 이게 지금 4개 병원 합치신 거죠? 네네네. 네. 이렇게 이제 병원을 네.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네. 저는 사실은 이 자본금 1,000만 원으로 병원을 시작했어요. 1,000만 원이요? 네. 2003년도에 20년 전에. 20년 전에. 네. 그때는 저도 월급 받는 물리치료사 출신이었고요. 네네네네. 제 목표는 대학 교수가 되는 거였습니다. 대학 교수가 되는 거였는데 대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네. 우리가 월급 100만 원 받을 때 한 달에 500만씩 버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럼 그 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병원 안에서 요새 도수치료 비싸잖아요. 20만, 20만씩 받잖아요. 그런 치료 20년 전에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 병원 안에서 그런 치료를 하다 보니까 원장님하고 수입을 쉐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은 뭘 보고도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도 그때 우리 원장님 밑에 들어가서 도수 치료를 해서 할 때 그때 비용이 들었던 게 그럼 장비는 우리가 사야 된다고 해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는데 거기 나온 수입 가지고 처음 시작했던 게 병원이에요. 제가 병원 원장님 밑에 들어가서 이게 수익을 쉐어하는 구조를 해서 한 1,000만 원으로 이제 병원 사업 시작한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잘 되니까 좀 더 이제 이렇게 되면 좀 더 거품형을 운영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를 저희가, 경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재단 이사장이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06년도에 예천의 요양병이라는 것을 처음 짓습니다. 경도 요양병원이요? 이게 2006년도에. 네. 이게 제가 처음 지었던 병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게 여기 안동의 복주면이 부도난 병원이에요. 이걸 2008년도에 인수를 했어요. 이때 2008년도에 이제 그 인수를 해서 결국은 경매가 언제 끝나면 2010년도 끝났으니까 이게 7년 만에 저희 자산이 300억이 된 거죠.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네. 저는 목표를 좀 작게 잡았고요. 실행은 즉시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실행은 즉시하고 작은 성공을 경험하잖아요. 네. 그럼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또 다른 목표. 또 하고 싶어지겠죠. 또 하고 싶죠. 네. 그래서 제가 24살 나이에 학교 다닐 때 전기 기사 자격증을 처음 취득했어요. 네. 6개월 동안 정보 공부해가지고 우리 물리치료사들 월급이 100만 원일 때 네. 전기 기사 월급이 15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전공 공부를 하면서 야간에 학원 다니면서 이 자격증을 처음 취득했거든요. 이게 24살 나이에 인생에서 첫 성공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하고 나니까 남들은 한 개 준비할 때 2개를 해서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목표가 생겼는 게 뭐냐면 우리 물리치료사 중에 제일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대학 교수님들이었어요. 그래서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이제 석박사 과정을 한 거죠. 근데 대학원을 가니까 누굴 만나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선배 주사 선생님. 그분이 병원에 사업을 하시는 분, 병원 안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학교 교수님 겸임 교수만 하고 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였고, 그게 우리 재단 대표까지 되게 된 거였고, 근데 그 필요한 돈을 다 빌렸었던 거예요. 그게 현재까지 계속 파생을 와서 우리는 성장을 많이 해봤잖아요. 네. 300억대까지 성장을 해버리니까 결국은 성장 경영은 멈추고 이제 존엄케어라는 가치 경영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300억대까지 해서 월 3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도 네. 불과 7, 8년 만에 그렇게 급속도로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에 돈만 벌면은 어릴 때 너무 힘들게 살아서 네. 돈만 벌면은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네. 막상 돈을 벌어보니까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었던 게 이런 존엄케어였어요. 가치 경영, 사회적 나눔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이거는 뭐 여유 있는 사람들만 하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병원을 2,000병상, 3,000병상을 만들어서 양적 확장을 해 나가는 것보다 우리 직원들이 자기 부모를 전적으로 모실 수 있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모를 모실 수 있는 병원을 만들자. 제가 일본에 갔다 왔다 했잖아요. 일본에 갔다 왔을 때 우리 같이 갔던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병원은 그래도 한국에서 좋은 병원이었는데 일본을 같이 갔다 온 간호사가 우리 선생님 부모님 아프시면 우리 병원에 모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간호사 선생님이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우리 병원도 좋은 병원이지만 일본을 보고 나니까 보고 나니까 일본이 너무 좋은 너무 병원. 잘하니까. 그때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내 직원이 자기가 다니고 있는 병원에 내 부모를 못 모시는데 어디 밖에 가서 우리 병원에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성장 영역 멈추고 가치 경영으로 넘어가자. 네. 그렇게 해서 존엄케어를 10년 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근데 뭐 서울에 되게 큰 병원도 벤치마킹 온다고요? 이제 그 서울 아산병원에서 네네. 제가 아산병원은 엄청. 강의를 2번 했었습니다. 네네. 그렇게 2번 했던 이유가 존엄케어가 이제 알려지니까 힘든 일이잖아요. 힘들죠. 직원 입장에서는 엄청 힘듭니다. 환자 안목 가려고 하면 목욕시키고 우리 간호사들은 아침에 환자 케어까지 다 하거든요. 아침에 스킨케어라고 해서 환자 전체 피부 상태를 다 확인해 기저귀까지 뜯어보고 그러면 피부가 건조해져 있으면 오일을 발라드리고요. 습해져 있으면 파우더를 발라드려요. 그럼 간호사 입장에서 힘든 일이잖아요. 딴 병원에서 안 하는 일인데. 근데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환자의 위를 위해서 한다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진 건데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하루에 5감사를 쓰는 오감사. 5가지 감사를 쓰는 네네. 행복 나눔 인류 운동을 도입을 한 거예요. 이런 긍정 마인드, 하루에 5감사를 쓰면서 이 직원들의 긍정 마인드 위에서 존엄케어를 얹었기 때문에 이게 힘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가치로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이게 저희 병원 존엄케어도 알리게 됐는데 서울 아산병원에서 저희 병원보다 이 감사 나눔 경영을 도입한 게 1년 반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이제 궁금하시다고 해서 제가 아산병원에 가서 2번 강의를 했었고요. 전체 간호사 500명, 700명 대상으로.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이 감사 나눔, 그 다음에 존엄케어가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거였죠. 자, 근데 이사장님께서 아까 전에 흙수저셨다고. 네네. 혹시 어느 정도 그러면 가난하셨던 거예요? 이게 저희 아버님이세요. 실제. 실제 빈농이셨고 네. 아주 가난한 농사 짓는 분이었고 네. 제가 73년생이고요. 네. 원래 50인데 9학번인데 제 나이 때 호롱불 공부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내 살다가 아버님이 농사 짓는다고 시골로 들어가셨는데 네네. 거기에는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버스도 안 댕긴 데였어요. 왕복 30리길 걸어 다니셨습니다. 네. 제가 5학년, 6학년, 요즘 5학년, 6학년 학원 가지만 저희는 학교 갔다 오면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시골에 가면 꼴 벤다 그래요. 풀 베어가지고 소주 끓여가지고 불 떼가지고 그거를 제 나이 때 경험해본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어렵게 살았던 환경 자체가 네. 사실은 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이 된 거였고 만약에 우리 아버님이 부자셨으면 네. 지금은 저는 없었을 거예요. 혹시 이 사진은 최근에 찍으셨나요? 옛날 사진이지. 어느 정도 옛날 사진인지. 한 10년 넘었을 거예요. 이게 좀 그래도 10년 넘었으면 어. 이미 조금 이제 이사장님 잘 되시고 난 다음이죠. 네. 왜냐면 소가 너무 네. 기티가 나서 뭔가 흙수저라 하기에는 소가 깊이가 나다. 정말 옛날에 힘드셨던 시절의 사진은 아니시고 이제 일정 마른 소. 소가 뭔가 윤기가 가득해. 네네네. 농담으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나 흙수저인 분들한테 뭐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 흙수저이셨는데 이제 워낙 잘 되셨으니까. 이 분이 있어요. 제가 우리 학교 강의할 때도 네. 우리 학생들한테 맨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물리치료과 다니는 학생들이나 간호과 다니는 학생들 보면 부자인 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취직 잘 되니까 거기 간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아버지가 가난하고 부모님 가난하면 나도 흙수저로 살아야 되냐? 그런 건 없죠. 그건 아니죠, 절대. 아버지가 가난하고 명예가 없고 돈 있고 권력이 없으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법은 없어요. 맞습니다. 노력하면 되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부자인 사람 모두 갇혀있는 재벌 1세대에 비해서는 당연히 출발선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근데 사회에 나와보시면 우리 김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사회에 나가면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는 분들 많잖아요. 많죠. 때가 되면 제가 열심히 인생을 살게 되면 도와주는 분들이 생겨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생기려고 그러면 제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물리치료할 때 제 환자셨습니다. 제 환자셨는데 안동대 영어교육과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석박사과정, 그 다음에 병원 하는 자라온 과정, 이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허리가 아파서 치료받으러 오셨는데 제가 재단 대표가 될 때까지 돈이 5억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돈을 해서 재단 대표가 돼야 되니까 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때 필요했던 돈 5억이 없잖아요. 우리 집은 다 아버지가 뭐 가난한 농사꾼이었는데 다 팔아도 1억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돈 5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은 꿈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굴 믿고 저한테 돈 빌려주겠습니다. 이 20년 전에는 이 5억이면 큰 돈이에요. 큰 돈이죠. 그래서 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 사실은 용기를 못 냈는데 이걸 알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 선생 왜 돈 5억 때문에 꿈을 포기하려고 해요?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나도 힘 있으면 도와드릴게. 돈 5억 까먹으면 다시 새로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다음날 당신 퇴직금을 담보로 해서 저한테 8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자, 이분은 나하고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분이에요.
근데 사회에서 만났던 지도층의 인사분이고 그분들이 자식도 아닌데 나한테 돈을 이만큼 빌려주셨어요. 뭘 믿고. 그러면 사회에 나오면 이렇게 돈 있고 권력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그분들이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면 니네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죠. 성실하게 남 속이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살고 나면 네.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 생긴다. 저는 내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신현수 원장님이라고 계셔요.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외과 의사셨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안노는 원장 20년을 하고 우리 병원에 오셨습니다. 우리 원장님 오셔가지고 우리 병원의 외부 활동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내부에서 열심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교를 만들어서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우리 흑수저, 다 흑수저죠. 80% 90% 흑수저고 물려받은 친구들이 사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거의 없는데 부모님이 가난해도 요즘은 그러잖아요. 자기 가난이 대물림된다고. 우리 김 작가님도 부자는 아니셨잖아요. 부자는 아니었죠. 네. 주위 친구들도 지금 성공한 제 후배들 친구들도 보면요. 지금 매출 100억, 200억, 300억 하는 기업 대표님들 보면 그 중에서 좋은 집에 태어난 친구들은 사실 10%도 안 돼요. 전부 다 짜장면 배달하다 여기 보배 반점이라고 있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여기 맨날 아까 엘리베이터 타고 나올 때 보배 반점 나와요. 보배 반점 이렇게 공덕동에 보배 반점 나오는데 그 본사 대표가 제 후배인데요. 그 친구는 장애가 있는 친구예요. 짜장면 배달하다가 오토바이 사고 나가지고 다리를 절어요. 근데 지금은 프랜차이즈 보배 반점 150개입니다. 그럼 그분들도 부모가 잘났을까요?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거의 과로로 태어났는데요. 네. 과로로 태어나서 이모 밑에 자랐는데 네. 배달하다가 거기에서 중식 기술 배워가지고 주방장 되고 네. 한 개 차려서 잘 되니까 또 차리고 이게 결국 결핍이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지 결핍이 사람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거지 환경이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그럼 결핍 얘기해 주셔서 그 결핍을 내 성장의 원동력,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이제 잘 되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결핍을 그 반대 에너지를 쓰는 케이스들도 꽤 있잖아요. 그렇죠. 좀 그 결핍 어떻게 좀 써야 될까요? 뭘 좀 조심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그걸로 인해서 자기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자괴감을 만드는 케이스도 주변에 꽤 있잖아요, 사실. 나는 안 돼. 우리 집은 돈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하니까 원래 내가 해도 뭘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노력해봐야 저 사람들하고 그쵸. 내가 출발선이 다른데 할 수 있는 게 있겠어. 그러니까 사회에 자꾸 불만 나타내죠. 사회 불만 나타내고 자꾸 내 처지와 환경을 환경 탓으로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사실 제일 우리 부정적인 생각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가 아까 작은 성공 경험을 가지라 했잖아요. 네. 작은 성공 경험은 뭐냐면요. 내일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30분 운동하겠다고 일하는 것부터 성공 경험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루 이틀 해보면 사실은 못 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러지 내 한계가 이거야. 나는 안 돼. 이렇게 치부해버립니다. 이거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날 7시 또 일하면 돼요. 작심삼일을 밥 먹듯이 반복해야 돼요. 하고 안 하는 사람보다 나아요. 그렇죠. 책 읽는 사람보다요. 안 읽는 사람보다 읽는 사람이 나아요. 한 페이지라도. 같은 월급쟁이인데 똑같은 월급 받고 있는데 나는 경제서적을 읽고 있는 경제신문을 읽고 있는 사람하고 경제신문 예를 들어서 우리 유튜브에 우리 김작가 TV 그 주식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부동산 이야기. 그걸 보는 분하고 안 보는 분하고 나중에 부동산 투자를 조금이라도 하려고 그랬을 때 그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차이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나이님 같이 우리 다른 분 같이 갑자기 성공하는 게 그분들도 이야기 들어보면 엄청나게 밑에서 직장생활 하면서도 공부 노력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나는 안 돼라는 환경이 안 되고 사회가 안 되고 내가 이 월급 받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 이런 경우를 자꾸 나쁜 케이스를 보지 마시고 주위에 성공한 케이스들 못 만나보면 책이라도 읽고 있고 책 읽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6일 약국 가시다 김성호 회장님은 제일 존경하거든요. 메가스터디의 부회장님이신데 오늘도 그분 만나 뵙고 왔어요. 잠깐에. 그 책 읽고 너무 감동을 했어요. 만나 뵙고 싶었는데 그 대기업 회장님들이 저를 만나줍니까? 한 달 동안 편지 보내고 한 달 동안 메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만났습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열리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그런 노력조차도 안 하면 나한테 기회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저게 내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만나고 싶으면은 책을 읽었으면 책에 있는 출판사에 전화를 해서 그분 전화는 안 가르쳐줘도 메일이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편지라도 손편지도 쓰고 우리 병원에도 저한테 우리 유튜브 방송 봤다고 손편지 쓰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며칠 전에 우리 병원 입원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다른 환자들보다 그분한테 마음이 조금 더 가죠. 더 많은 신경, 가능하면 뭔가의 혜택을 줄이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을 하겠죠. 이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특히 젊은 세대들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한테 바로 피드백이 뭐 올 거라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걸 계속 깔아놓잖아요. 똑같은 월급 받는데도 회사 출근했는데 월급 받는 일만 하면 되지 꼭 늦게 남아서 10%, 20%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쌓이면 무섭죠. 월급 더 안 줘요. 네. 대신에 나중에 승진이라든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맞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왔을 때는 이분한테 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직원을 고용해 보니까 맨날 똑같은 일만 하고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남아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기회가 그분들한테 다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어. 고용자 입장에서 누가 더 열심히 했는지 그냥 월급 주는 사람 한눈에 보이거든. 월급 주는 사람 다 알아요. 네. 모를 거지만 다 알아요. 네. 근데 그게 쌓이면은 결국은 내가 직장에서 인정받잖아요. 직장에서 인정 못 받는 사람이 사업에서 인정받는다? 불가능해요. 사업이 훨씬 힘든 거예요. 네.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도 사회에 나가서 사업하면 성공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트레이닝이 돼 있으면 저는 사업이든 직장이든 뭐든 간에 투자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뭔가 내가 금수저가 아니어서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고 탓하는 게 아니라 멘토라 이런 사람 내가 배우고 싶은 사람이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메일을 보내든 편지를 메일 보내든 책을 만나고. 읽든 강연을 보내든 유튜브를 청취하든 유튜브에 댓글을 남기든 네. 어떤 식으로든 매개체로 요즘 얼마나 좋아요. SNS가. 그렇죠. 만나고 싶은 사람은 SNS 통해서 웬만큼의 답이 안 와서 그렇지 페북 메신저도 보낼 수 있고요. 인스타에 우리 메신저 다 보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책이라도 한 페이지라도 네, 읽고. 보는 거를 매일매일 꾸준하게. 예. 저는 참 꾸준하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인터뷰 콘텐츠를 시작한 지 벌써 저도 2018년 10월 29일에 시작해서 한 이제 5년 정도 됐는데 저보다 위에도 많았을 거잖아요. 그리고 밑에도 있었을 거고 저는 늘 그냥 변함없이 꾸준히 했거든요. 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걸로 해서 사라지기도 하고 밑에 있는 분들도 사라지기도 하고 네. 저는 그냥 그거 관계없이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하니까 그냥 점차 조금씩 더 위로 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김 작가님도 계속 이렇게 컨텐츠 보면 네. 이제 옛날에는 투자 채널마다 좀 다양성을 추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왜 그렇잖아요. 아, 나 구독자 뭐 200만 가까이 되는데 솔직히 이렇게 남들보다 좀 제낀다 그러죠. 경상도 말로. 네. 네? 목이 또 힘도 들어가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끊임없이 컨텐츠를 꾸준하게 올리고 다양한들을 객관성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네. 다양성을 가져간다는 게 끊임없는 자가 발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됐기 때문에 이걸 계속 유지하고 앞으로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느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빳빳이 들이잡고 납작 엎드려서. 자, 그럼 이제 김작가 TV에 또 처음 나와주셨는데 저희 네네. 시청자분들에게 네.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예전에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돈만 벌면 된다 생각했었어요. 근데 돈을 벌고 성공을 해봤습니다. 돈을 벌고 성공을 해보니까 채워지지 않는 메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조노켜라는 사회적 나눔 활동으로 어떤 가치 경영으로 해서 제가 보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병원의 수입이 줄면서 환자들이 좋아졌지만 사실은 제가 더 행복해졌어요. 그 결과로서 병원 수입은 줄었지만 제가 더 행복한 사람이 된 거고 지금도 제가 여기 나올 수 있는 거 조노켜 안 했으면 우리 김 작가님하고 여기 나올 수 있는 컨텐츠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플러스 알파로 벌어지는 연결되는 아주 큰 인연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100만 원 벌면 500만 벌고 싶어요. 그렇죠. 500만 원 1000만 벌고 싶어요. 그렇죠. 제가 정형외과 운영할 때 한 달 3천원까지 벌었고요. 병원 요양병 한 개 할 때 한 달 1억도 벌었고 병원 3개 할 때 3억도 벌었고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3억 벌면 또 5억 벌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멈출 수 있었던 게 이 존엄케어라는 사회적 가치 이거를 아무도 못하니까 내가 해서 이렇게 하면 다른 환자들한테 더 마음을 나눔을 실천해 주는 것들이 내가 행복할 거라 책에서 읽은 이야기잖아요. 직접 케어를 받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내가 또 행복하게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보다 돈을 많이 벌 때보다 제가 요새 얼굴도 표정이 더 좋아지는 거는 좋은 일 하시니까. 금수저 같지만 금수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되게 좋은 점 태어났다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제가 살아온 이제 이력에 얼굴로 나오는 거고 또 이런 사회적 나눔 활동을 아직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뭔 사회적 활동을 하겠습니까? 저희도 감사하는 펀드로 인해서 병원세 기부금을 만들어서 안동과 예천에 어려운 그 기초생활 수급자들 중에 어려운 가족들을 한 10가족 정도 후원하고 있거든요. 이벤트성을 후원하진 않아요. 그 가정들이 지금 월세 내주는 집이 2군데나 있고
근데 월세를 우리가 지금 10년째 지금 대주는 집도 있어요. 네. 그 가정이 돈 벌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거니까. 이런 사회적 활동들은 사실은 의무로 하면 안 되고요. 하고 싶을 때 그런 걸 했을 때 내가 정말 더 행복해진다는 걸 알게 되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직 노력하고 열심히 성장하신 분들은 성장에 집중하시고 어느 정도 성장했다 그러면 네. 저희 병원 조정기를 했던 것 같이 네. 어떤 사회적 나눔 활동을 한번 동참해 보시면 정말 이 사회가 이게 의미 있는 사회가 되는 거고 그런 기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대한민국이 행복해지는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장님이 저한테 이제 이 사전에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좀 미리 보내주셨는데 저는 원래 굉장히 솔직한 사람과 스타일을 좀 좋아하는데 이 마지막 멘트 되게 현실적이고 솔직했던 게 일단 시청자분들도 성공부터 하시고 성공한 뒤에 이제 사회적 나눔 네. 활동을 통해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네. 말이 사실은 내가 성장, 뭐 성공, 성취를 하고자 하면 사실 남을 볼 시간이 그렇게 맞아요. 많지 않잖아요. 없습니다. 일단 거기 나한테 집중하는 게 뭐 네. 사실 잘못된 일도 아니고 그럼요. 하고 난 다음에는 근데 그 잘 되고 난 다음에도 사실은 여전히 자기만 보고 계속 이제 돈 해서 가는 분이 있고 네. 또는 좀 어느 정도 보시고 난 다음에는 네. 내 주변에는 좀 어떤가 이제 보시는 분이 있어서 저는 뭐 지금 이제 내가 먹고 살기도 당장 쉽지 않은데 남까지 보는 여유보다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되게 현실적으로 좀 와닿아서 네. 내가 일단 잘 되시고 난 다음에 네. 충분히 남한테 또 나눠줘도 나한테 충분히 남을 때 그럼요. 주면 훨씬 더 기쁘게 내 집에 때거리가 없는데 남을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충분히 성공하고 여력이 있을 때 네. 그때 주위를 돌아보게 된다 그러면 그게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본인이 행복해지는 길이다. 그게 제가 먼저 체험했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알겠습니다. 오늘 이사장님과의 한 1시간 넘는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노후에서 중요한 것들, 뭐 건강이라든가 관계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뭐 다 알게 되었지만 또 그걸 지키려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라는 게 네네.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중요하고 이게 없으면 정말 우리 노후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공경에 처할 수 있다는 거를 시청자분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하여튼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토대로 하셔서 네. 집 주위에도 좋은 병원들, 좋은 요양원들 찾아보면 제가 말씀드린 기준으로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큰일이 닥쳤을 때 네. 부모님이든 할아버지, 할머니든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실 때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에 대한 미리 정보를 가지고 계시면 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과의 시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요양병원을 찾는데 그리고 노후 관리를 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이윤환 유사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